그래, 내가 대출받아서 내 동생 신형 자동차 뽑아줬다. 네 동생은 금수저고 내 동생은 흙수저인데 오빠인 나라도 챙겨야지. 내 핏줄 내가 챙기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제 동생 결혼 축의금 100만 원은 아깝다며 20만 원만 덜렁 내밀던 남편. 그런 인간이 자기 여동생에겐 몰래 수천만 원짜리 빚을 내서 고급 자동차를 바쳤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에서 기생하며 저를 완벽한 호구 취급했던 남편과 시누이. 저는 그날로 부동산에 아파트를 금매로 넘기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를 빨아먹던 기생충들을 길바닥에 내쫓아버린 자비 없는 참교육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기막힌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제게 참 복도 많다고들 했습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구김살 없이 자라 원하던 항공사 승무원이 되었으니까요. 33,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나이에 평생을 함께할 짝도 만났죠.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로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입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어릴 때부터 안 해본 고생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허투루 돈을 쓰는 법이 없었고 매사에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런 단단하고 성실한 모습에 푹 빠져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를 시작하니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더군요. 시댁에서는 저희 결혼에 보태줄 돈이 정말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되셔서 무리하시기가 힘들어. 대신 내가 모은 돈으로 어떻게든 맞춰볼게. 남편은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당신이 왜 미안해. 우리가 벌어서 우리 힘으로 시작하면 되지. 난 당신 하나면 충분해. 제 부모님은 고생하며 자란 사위가 기특하고 안쓰럽다며 흔쾌히 큰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서울에 있는 번듯한 30평대 아파트를 제 명의로 턱하니 사주신 겁니다. 남편은 그 아파트에 들어갈 최고급 가전과 가구를 자기 돈으로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신혼집에 혼수가 다 들어오던 날 남편은 저를 으스러져라 안으며 맹세했습니다. 자기야, 나 진짜 장인 장모님께 평생 효도할 거야. 그리고 당신 눈에 눈물 나는 일 절대 없게 할게. 내가 당신 평생 여왕처럼 모실 테니까 나만 믿어. 그 다짐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 어떤 부부보다 완벽할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신혼의 단꿈에 푹 빠져있던 제 일상에 불쑥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 30살짜리 학원 강사인 시누이였습니다. 남편은 바쁘게 일하시는 부모님을 대신해 여동생을 자기 등에 업어 키웠다며 유독 애틋해했습니다. 동생을 아끼는 오빠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묘하게 사람 기분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주말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신혼집 구경을 하겠다며 예고도 없이 불쑥 쳐들어왔습니다. 빈손으로 터덜터덜 들어온 시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떡 벌리더군요. 와, 집 진짜 좋다. 우리 오빠가 이런 데서 다 살아보네. 그러더니 제 허락도 없이 안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뒤따라 들어갔을 때 시누이는 이미 제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행 다녀오며 면세점에서 큰맘 먹고 산 비싼 영양크림을 손가락으로 푹푹 파서 얼굴에 치덕치덕 바르고 있더라고요. 어머 아가씨, 그거 영양크림이라 그렇게 많이 바르면 얼굴에 트러블 나요. 제가 놀라서 한마디 하자 시누이는 거울을 보며
픽 웃었습니다. 에이, 새언니도 참. 이런 비싼 거 발라볼 일이 없어서 듬뿍 발라봤는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요? 언니는 친정 부모님 잘 만나서 이런 거 펑펑 쓰고 사니까 좋겠네. 근데 설마 우리 오빠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이런 거 막 사대고 그러는 거 아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우이는 화장대 의자에 걸려있던 제 명품 가방까지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며 얄밉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오빠 돈은 원래 내가 꽉 쥐고 관리했어야 하는 건데 언니가 오빠 돈 허투루 쓸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제가 쓰던 가방이었고 화장품도 당연히 제 월급으로 산 거였으니까요. 아가씨, 이거 다 제 돈으로 산 거예요. 오빠 돈으로 산 거 하나도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애써 꾹 참고 대답했지만 신우이는 입을 삐죽거리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 그래요? 뭐, 다행이네요. 신우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저는 남편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아가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남의 화장품을 허락도 없이 푹푹 쓰고 말도 너무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 돈으로 사치라도 부리는 줄 아나 봐. 저는 남편이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 주의를 주겠다고 속상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죠.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에이, 자기가 좀 참아. 수연이가 어릴 때부터 워낙 고생하고 자라서 그래. 좋은 환경에서 자란 당신이랑 달리 쟤는 맨날 남들이 쓰던 거 물려받고 살았잖아. 예쁜 거 하나 마음대로 못 가져봐서 눈에 밟히니까 샘이 나서 그러는 거지. 예쁜 당신이 좀 이해해주면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듯한 섭섭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가 예뻐서 아가씨 무례한 행동까지 다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나도 내 물건 말없이 만지는 거 기분 나빠. 아, 진짜. 가족끼리 뭐 그런 거 가지고 정색을 해. 동생이 오빠 뺏긴 것 같아서 투정 부리는 거잖아. 당신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잖아. 응. 남편은 억지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하기 힘든 답답함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들이 죄를 지어서 얻은 것도 아닌데 말이죠. 왜 제가 신우이의 열등감과 예의 없는 행동을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그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묘한 위화감을 삼키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 친동생 유나가 경사를 알렸죠. 언니, 형부, 저 드디어 결혼해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소중한 여동생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이었지만 저는 제 일처럼 기뻐하며 동생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며칠 뒤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간 자리에서 신우이 역시 경사를 알렸습니다. 오빠, 새언니 나도 시집가요. 양쪽 집안의 큰 행사가 한 달 간격으로 연달아 잡혀버린 겁니다. 동생들을 시집 보내는 기쁨도 잠시,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코앞으로 닥쳐왔죠. 바로 축의금 문제였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가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유나랑 아가씨 결혼식 축의금 어떻게 할까? 양쪽 집안 행사가 연달아 있어서 당신 부담될까봐 걱정이네. 제 말에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당신은 얼마 생각하는데? 둘 다 우리한테는 하나뿐인 귀한 동생들이잖아.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섭섭할 테니까. 우리 공평하게 딱 100만 원씩 주면 어때?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획 돌리며 눈썹을 꿈틀거리더군요. 뭐, 100만 원? 무슨 축의금을 그렇게 많이 해? 걱정 마. 당신 요즘 대출 원금 갚느라 빠듯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비상금 있으니까 내 돈으로 할게. 내 돈으로 양쪽 똑같이 100만 원씩 주자고. 저는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 최대한 배려해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튀어나온 대답은 제 뒤통수를 세게 후려치는 것 같았죠. 야, 당신 제정신이야? 장인 장모님 돈도 차고 넘치게 많으신데 우리가 왜 처제한테 그 큰 돈을 줘? 처제 축의금은 그냥 20만 원이면 충분해. 순간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여보, 당신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동생 결혼식에 내가 모은 내 돈으로 축의금 하겠다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남편은 지지 않고 오히려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댔습니다. 결혼했으면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당신 돈이지.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딨어. 그리고 부자들 돈 보태줘서 뭐 한다고 100만 원씩이나 줘.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오더군요.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그럼 아가씨한테는 얼마 할 건데?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수연이는 시댁이 별 볼 일 없어서 오빠인 내가 팍팍 밀어줘야 기 안 죽을 거 아니야. 수연이한테는 100만 원 꽉 채워서 하고 처제한테는 내 이름으로 20만 원 넣은 봉투 하나 딱 줘. 더 이상은 절대 안 돼.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미쳤냐고 쏘아붙이고 싶었죠. 하지만 친동생의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을 코앞에 두고 부부싸움으로 집안을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식구들에게 제 불행한 모습을 들키는 것도 죽기보다 싫었어요. 알았어. 당신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해.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분노를 속으로 꾹꾹 눌러 삼켰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결혼식 당일 저는 남편이 건넨 20만 원짜리 얇은 봉투를 가방 구석에 쑤셔 넣었습니다. 대신 신부 대기실에 홀로 앉아있는 동생을 찾아가 제 비상금에서 몰래 빼낸 현금 200만 원을 동생 손에 꼭 쥐어주었죠. 유나야, 이거 언니가 따로 챙겨주는 거니까 신혼여행 가서 예쁜 거 사 입어. 형부가 주는 봉투는 축의대에 따로 낼게. 어머, 언니 고마워. 형부한테도 진짜 고맙다고 꼭 전해줘. 해맑게 웃는 동생을 보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남편에 대한 실망감과 서러움이 차갑게 응어리지기 시작했어요.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결혼 생활에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어느새 시누이의 결혼식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20만 원짜리 축의금 봉투가 떠올라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죠. 하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은 가족 행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건 바로 시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둔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욕실로 씻으러 들어간 사이였어요. 저는 거실을 정리하다가 소파에 아무렇게나 허물벗듯 벗어둔 남편의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옷걸이에 걸어두려고 재킷을 탈탈 터는데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종이 무더기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심코 그 서류를 주워든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건 다름 아닌 신형 SUV 차량 계약서와 대출 실행 안내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의자는 백수연, 바로 신우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지어 차량 인도 장소는 신우이가 내일부터 살게 될 신혼집 주소로 떡하니 적혀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배신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쿵 뛰었습니다. 내 동생 축의금 100만 원은 부자들 돈 보태주는 짓이라며 펄펄 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기 여동생한테는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수천만 원짜리 신형 SUV 자동차를 뽑아준 겁니다. 저는 앞뒤 잴 것 없이 그 길로 곧장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도 않았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주 밝고 얄미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새언니. 내일 나 시집 간다고 축하해 주려고 전화했어요? 제 떨리는 목소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한껏 들뜬 신우이의 목소리에 저는 억누르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가씨,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차량 계약서 도대체 뭐예요? 제 날 선 물음에 신우이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전화기 너머로 깨르르 웃어대더군요. 아, 뭐야. 우리 오빠가 벌써 들켰나 보네. 서프라이즈로 하려고 했는데 아쉽다. 서프라이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남편이 대출까지 받아서 아가씨 차를 사준 게 맞냐고요. 아유, 새언니도 참. 언니네 친정 빵빵하고 잘 살잖아요. 우리 오빠가 하나뿐인 여동생 시댁 가서 기죽지 말라고 통 크게 쏜 건데 뭘 그렇게 정색을 해요? 설마 새언니 쪼잔하게 겨우 차 한 대 사준 거 가지고 오빠한테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 뻔뻔한 조롱에 숨이 턱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젖은 머리를 털며 나오던 남편이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서류와 굳어진 제 표정을 본 남편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죠. 저는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남편을 향해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여보, 당신 이게 다 뭐야? 당신이 대출받아서 아가씨 차 뽑아줬어? 보통의 남편이라면 무릎이라도 꿇고 변명을 하거나 사과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제 남편은 흠칫 놀란 것도 잠시 이내 눈을 부릅뜨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사줬다. 왜 내 동생 내가 챙기겠다는데 그게 뭐 잘못됐어? 뭐, 잘못된 게 없다고? 내 동생 결혼할 때는 내 돈으로 100만 원 축의금 하겠다는 것도 아깝다고 난리치던 사람이잖아. 그래 놓고 아가씨한테는 몰래 빚까지 내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줘?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저에게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내 동생은 내 핏줄이잖아. 수연이 시댁은 쥐뿔도 없는 집안이라 차라도 하나 번듯하게 타고 가야 안무시당한단 말이야. 당신 동생은 금수저 물고 태어났고 내 동생은 흙수저인데 오빠인 나라도 챙겨야지. 누가 챙겨. 내 대출 받아서 내가 샀는데 당신이 왜 난리야. 순간 머리끝까지 활활 타오르던 분노가 오히려 얼음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제가 어떤 사람과 결혼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아지더군요. 이 남자에게 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한 본가를 구제해줄 돈 많고 만만한 호구였을 뿐이죠. 저는 더 이상 남편과 입씨름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들고 있던 차량 계약서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이라는 인간 진짜 바닥이구나. 저는 바닥에 흩어지는 종이들을 멍하니 쳐다보는 남편을 뒤로하고
차갑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서늘한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방문 너머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아주 평온하게 들려왔죠. 수천만 원짜리 빚을 내서 자기 여동생 차를 사주고도 저렇게 태평하게 잠이 올까 싶었습니다. 배신감을 넘어 인간적인 혐오감이 목끝까지 밀려왔습니다. 주말에 있었던 신우이의 결혼식에는 예정대로 참석했습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친정 식구들 귀에까지 이 진흙탕 같은 이야기가 들어갈 테니까요. 저는 철저히 가면을 쓰고 영혼 없는 하객 노릇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얌전히 결혼식에 참석하자 자기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렸다고 단단히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의 결혼식이 무사히 끝난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거울 앞에서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넥타이를 매더군요. 여보, 나 출근할게. 주말 내내 피곤했지? 고생 많았어. 수연이 차 사준 건 내가 앞으로 용돈 아껴서 대출금 갚을 테니까 그만 화 풀어. 당신이 다 가진 사람인데 이번 한 번만 너그럽게 이해해주라. 응?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저 뻔뻔한 주둥이를 확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그를 쳐다보기만 했죠. 아휴, 알았어. 내가 이따 퇴근할 때 당신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올 테니까 기분 싹 풀어. 나갔다 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나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곧바로 휴대폰을 들어 단골 부동산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희 아파트 오늘 당장 매물로 좀 올려주세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요? 아,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생겨서요. 시세보다 1,000만 원, 아니 2천만 원 싸게 금매로 내놔도 좋습니다. 대신 무조건 제일 빨리 당장 잔금 치를 수 있는 분으로 알아봐 주세요. 부동산과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곧바로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히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의 커다란 캐리어를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남편이 아낀다는 명품 정장, 시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사주셨던 실크 넥타이, 그런 걸 곱게 개어줄 자비 따위는 제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던 남편의 옷가지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뜯어내듯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는 캐리어 안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마구잡이로 쑤셔박았죠. 내 동생은 내 핏줄이잖아. 어젯밤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내뱉었던 그 망언이 귓가에 윙윙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 잘난 핏줄. 그 핏줄이랑 평생 지지고 볶고 잘 살아라, 이 인간아. 캐리어 지퍼를 발로 밟아가며 억지로 닫아버린 저는 그 무거운 짐가방을 질질 끌고 가 현관문 밖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당장 현관문 비밀번호부터 싹 바꿔버렸죠.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창밖으로 어스름한 저녁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도어록을 누르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삑삑삑 띠로리.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앙칼진 경고음이 울렸죠. 몇 번 더 번호를 누르던 남편이 이내 쾅쾅쾅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문이 왜 안 열려? 비밀번호 바꿨어? 아, 장난치지 말고 빨리 문 좀 열어봐. 밖에 내 캐리어는 또 왜 나와 있는데? 남편의 다급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현관문 안전고리를 단단히 걸고 문을 아주 조금만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남편의 얼굴은 황당함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람 놀라게 왜 내 짐을 밖에 내놨어? 빨리 문 안 열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등 뒤에 숨기고 있던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문틈 사이로 툭 던졌습니다. 남편의 구두 코앞에 떨어진 봉투를 보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뭔데? 궁금하면 열어봐. 남편은 허둥지둥 봉투를 주워들어 거칠게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오늘 낮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작성한 이혼 소장과 남편이 혼수로 해왔던 가전제품들의 중고 감자반각 내역서가 들어 있었죠. 소장의 첫 장을 읽어 내려가던 남편의 두 눈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이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겨우 여동생한테 차 한 대 사준 거 가지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돼. 남편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안전고리가 걸린 문을 덜컹거리며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겨우 차 한 대? 내 동생 축의금 100만 원은 부자들 돈 보태주는 거라며 벌벌 떨던 인간이 내 동생 기죽이기 싫어서 몰래 빚까지 내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준 게 겨우야? 착각하지 마. 난 너랑 내 식구들 뒤치다꺼리나 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니까.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웃기지 마. 야, 그리고 이 집 절반은 내 거야. 내가 최고급 혼수 싹 다 해왔잖아. 재산 분할 들어가면 너만 뼈 아프게 손해인 줄 알아. 남편의 알량하고 멍청한 협박에 저는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재산 분할 운운하는데 꿈깨. 이 집 100% 우리 부모님 자금으로 산 내 특유 재산이야. 우리가 결혼 생활을 몇십 년 한 것도 아니고 내 기여도는 완벽하게 0%라고. 법원 가봐야 너한테 떨어질 돈 10원 한 장 없다는 뜻이야. 뭐라고? 아, 그리고 네가 내 잘난 동생 차 사주느라 받은 그 대출금. 그건 부부 공동생활이랑 완벽하게 무관한 내 개인 채무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 빚은 온전히 너 혼자서 평생 뼈 빠지게 갚아야 할 거야. 네가 해온 혼수는 내가 오늘 날짜 중고가로 넉넉히 쳐서 딱 800만 원, 방금 내 계좌로 싸놨다. 팩트로 뼈를 때려주자 남편의 핏대 섰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은이야. 잠깐만 우리 대화로 좀 풀자. 내가 진짜 미안해. 당장 내일 수연이한테 차 팔라고 할게. 응?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남편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문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자비 없이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법원 앞으로 와. 안 나오면 변호사 통해서 소송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쾅! 저는 남편의 얼빠진 얼굴을 향해 매몰차게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 너머로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남편의 구질구질하게 애원하는 목소리가 한참 동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하고 평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단골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아주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희 씨, 운이 정말 좋네요. 마침 이 근처 아파트를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방금 가계약금 입금받았습니다.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싸게 내놓은 덕분에 집은 거짓말처럼 하룻밤 만에 팔려버렸죠. 이제 제 인생에서 남은 건 저 인간과의 깔끔한 서류 정리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이혼 조정을 위해 가정법원에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조정실 앞 복도에서 마주친 남편의 꼴은 그야말로
눈 뜨고 봐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항상 빳빳하게 다려진 명품 셔츠만 고집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며칠 동안 씻지도 못했는지 꾀죄죄한 얼굴에 옷은 잔뜩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남편이 헐레벌떡 다가와 제 팔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다 잘못했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서 며칠째 찜질방 바닥에서 자고 있어. 이혼 소송 취하해주면 내가 평생 당신한테 엎드려 살게. 저는 남편의 손을 더러운 벌레라도 떼어내듯 신경질적으로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이제 와서 엎드려 산다고? 내 동생 기 살려주겠다고 나한테 눈 부릅뜨고 큰 소리 치던 그 당당함은 다 어디 갔어?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내 특유 재산이라고 했던 말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라더라. 나 이혼하면 진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머리가 나쁘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어디서 구질구질하게 구걸이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법정에서의 결과는 제 예상대로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집을 판 대금은 오롯이 제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남편은 단돈 1원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반면 시누이 차를 사주기 위해 남편이 몰래 받았던 대출금은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났죠. 그건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개인 채무로 명확히 분리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집도 잃고 혼수도 잃은 채 수천만 원의 빚더미만 고스란히 혼자 떠안게 된 겁니다. 조정조서에 도장을 찍고 법원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누이였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 웬일이죠? 이제 아가씨라고 부를 일도 없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시누이의 다급하고 엉엉 우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제발 우리 오빠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용서? 네가 무슨 염치로 나한테 용서를 입에 올려? 언니, 저 지금 시댁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생겼어요. 오빠가 빚내서 차 사준 거 우리 시어머니가 다 아셨단 말이에요. 거기다 오빠 이혼한다는 소문까지 퍼져서 시댁에서도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가 났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친정 돈을 운운하며 얄밉게 까르르 웃어대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겁에 질려 덜덜 떠는 시누이의 처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네 핏줄 오빠랑 잘 해결해봐야지. 다시는 내 번호로 연락하지 마. 저는 시누이의 찢어지는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또 시간이 흘러갔네요. 이제는 집의 잔금 처리부터 서류 정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비행 스케줄이 잡혀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캐리어를 끌며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홍콩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공항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던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몰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참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죠. 남편은 제 앞에 오자마자 길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진짜 미쳤었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줘. 출근길에 바쁘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도 조금의 동정심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길바닥에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전 남편을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았죠. 때마침 저 멀리서 제가 타야 할 공항 리무진 버스가 정류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커다란 선글라스를 꺼내 여유롭게 썼습니다. 이거나 내 옷 구겨지잖아. 여보, 제발.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치고는 구두 굽소리를 또각거리며 버스 문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버스 계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그 찌질한 얼굴을 향해 선고하듯 내뱉었습니다. 내 소중한 핏줄이랑 그 차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꺼져줘서 고맙다. 은희야, 은희야, 제발. 저는 일말의 미련도 없이 버스에 올랐고 문은 남편의 절규를 차단하듯 매정하게 닫혔습니다. 편안한 좌석에 기대앉아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출발하자 매연을 뒤집어 쓴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오열하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제 시야에서 영원히 남편이라는 쓰레기가 완벽하게 치워졌습니다. 마치 한바탕 지독한 악몽을 꾸고 난 뒤에 마시는 시원한 얼음물처럼 통쾌하고 짜릿했죠. 저의 새로운 인생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만큼이나 눈부시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홍콩에서의 비행은 그 어느 때보다 완벽했습니다. 마치 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혹을 떼어낸 것처럼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 가벼웠죠. 2박 3일의 짧은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입국장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자동문을 빠져나오며 저는 마중 나온 동생 유나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응, 유나야. 언니 지금 막 수암을 찾아서 나가는 길이야. 거의 다 나왔으니까 게이트 앞쪽으로 올래? 그렇게 웃으며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캐리어 손잡이를 콱 쥐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희야.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몰골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과 신우이였죠. 신우이는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며칠을 운 건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전 남편은 아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캐리어를 뒤로 확 빼며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왜 계속 사람 쫓아다녀서 피곤하게 만들어. 제가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소리치자 주변을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더군요. 신우이가 다짜고짜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제 다리에 매달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네. 저 시댁에서 결국 쫓겨났단 말이에요. 저 이제 갈 데도 없고 땡전 한 푼 없어요. 콧물까지 흘리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신우이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빠 돈, 아니 제 친정 돈을 우습게 여기며 잘난 척을 하던 콧대 높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죠. 전 남편 역시 신우이 옆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희야, 내가 수연이 억지로 끌고 왔어. 얘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하면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해서. 우리 수연이 한 번만 불쌍하게 여겨주면 안 될까? 기가 막혀서 정말 헛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뻔뻔함이 이토록 바닥이 없을 수 있을까요? 너 진짜 뇌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가 그토록 끔찍하게 아끼는 내 핏줄이잖아. 오빠인 네가 길바닥에 박스를 깔고 자는 한이 있어도 끌어안고 자야지.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와서 구걸이야. 제 호통에 전 남편은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길바닥에서 얼어 죽게 생겼단 말이야. 사람 목숨 하나 살려주는 셈치고 한 번만 도와주라.
저는 짐벌레를 떼어내듯 구두코로 전 남편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 앞에서 또 한 번 알짱거리면 그땐 정말 스토킹으로 경찰 부를 거야. 그러자 신우이가 다시 제 바지가랑이를 부여잡고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발요. 언니는 친정도 빵빵하고 돈 많잖아요. 정말 구제불능의 남매였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의 주머니만 쳐다보는 그 역겨운 본성.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공항 보안 요원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위협해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제 날카로운 외침에 제복을 입은 공항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무전을 치며 이쪽으로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편은 억지로 신우이를 질질 끌다시피 하며 출입구 쪽으로 주랭랑을 쳤죠. 서로를 원망하며 꼴사납게 도망치는 그 비참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차갑게 비웃어 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평생 서로 원망하고 물어뜯으면서 끔찍한 핏줄끼리 평생 안고 살아라. 저는 아무 일 없었단 듯이 동생을 바라보았고 동생도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언니 배고프다. 우리 비싸고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그래. 언니 이혼 기념으로 내가 아주 비싸고 맛있는 거 팍팍 쏠게. 해맑게 웃는 동생 유나와 팔짱을 끼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지독했던 악몽 같은 과거는 저 입국장 뒤편에 영원히 쓰레기통에 버려두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하죠. 저 김은희의 눈부시고 당당한 두 번째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동생 유나와 팔짱을 끼고 도착한 곳은 공항 근처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완벽하게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탁 트인 통유리창 너머로 붉게 물드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는 샴페인 잔을 기분 좋게 부딪혔습니다. 언니 진짜 고생 많았어. 쓰레기 같은 인간들 싹 다 분리수거한 거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는 언니 인생만 생각하면서 화려하게 살아. 유나의 진심 어린 축하에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진짜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고 살 것 같아. 그동안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버텼는지 모르겠다.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썰어 입에 넣는 순간 입안 가득 육즙이 퍼지며 황홀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유나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참이었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제 휴대폰이 지잉지잉 진동하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 받았겠지만 비행 스케줄 관련 연락일지도 몰라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숨 넘어갈 듯이 오열하는 낯익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은희야. 나다, 내 시험이다. 네가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그럴 수가 있니? 순간 스테이크를 썰던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이젠 시어머니도 아니죠. 저희가 결혼할 때는 자기들 노후 준비가 안 됐다며 10원 한 장 안 보태주신다고 선을 그었던 분이죠. 제가 며느리로 들어갔을 때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나이프를 내려놓고 또박또박 대꾸했습니다. 시어머니라뇨. 호칭 똑바로 하시죠. 저 그쪽 아들이랑 이혼해서 남남된 지 오래입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전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
그쪽 아들? 너 이 독한 것. 아무리 서류 정리가 끝났어도 그렇지.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우리 승연이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수연이는 시댁에서 소박 맞고 울면서 친정으로 쫓겨왔고, 우리 집안이 지금 풍비박산이 났는데 넌 두 발 뻗고 잠이 오냐? 뻔뻔함은 정말 유전인가 봅니다. 아들과 딸이 쌍으로 와서 진상을 부리더니 이젠 그 엄마까지 전화를 걸어 행패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 앉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집안 풍비박산 난 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대개 아드님이 자기 동생 기 살려주겠다고 몰래 빚내서 차 사준 거잖아요. 그 빚 못 갚아서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아이고, 이 피도 눈물도 없는 거사. 부부의 연을 맺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내 부모는 돈도 많다면서 그깟 푼돈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더냐.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니 아주머니. 저희 결혼할 때 아주머니는 10원 한 장 안 보태주셨죠?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집에서 아드님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내 동생 축의금 100만 원은 부자들 돈 보태주는 거라며 벌벌 떨던 인간이 자기 동생한테는 수천만 원짜리 차를 턱턱 사주더라고요. 부부의 연이요? 아들 결혼할 땐 나 몰라라 하시더니 아들이 길바닥 거지가 되니까 갑자기 가족애가 불타오르시나 봐요. 전 시어머니는 제 팩트 폭력에 말문이 막혔는지 한동안 씩씩거리기만 했습니다. 너 이 악독한 년. 네가 우리 아들 앞길을 다 망쳐놨어. 아이고,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내 자식들이 다 죽게 생겼네. 너 천벌 받을 거다. 이 독한 년아. 네, 천벌은 남의 돈 탐내던 그쪽 자식들이 이미 받은 것 같네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제 번호로 연락 오면 그땐 온 가족을 스토킹으로 고소할 겁니다. 뚝. 저는 악을 쓰는 전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가차없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죠. 완벽하게 끊어낸 줄 알았던 쓰레기들의 마지막 발악까지 철저하게 짓밟아주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제 앞에 앉은 유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방금 누구야? 설마 전 시어머니?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우아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이 가족은 다 미친 것 같아. 다 끝났어. 이제 진짜 내 인생에 찌꺼기 하나 안 남았어. 자, 우리 예쁜 동생. 언니의 완벽한 새 출발을 위해서 다시 한번 건배할까? 당연하지. 우리 언니 꽃길만 걸어라. 쨍 하고 맑은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맛보는 스테이크의 맛은 그 어떤 만찬보다 달콤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저만의 통쾌한 축배였습니다. 그날의 통쾌한 축배 이후 제 삶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이혼이라는 꼬리표가 무색할 만큼 하루하루가 날아갈 듯 가벼웠죠. 저는 부모님이 사주셨던 아파트를 판 돈으로 오롯이 저만을 위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친정집 근처에 전망 좋은 신축 오피스텔을 구해서 제 취향대로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고급 수입 세단 자동차도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로 시원하게 뽑았죠. 결혼 생활 내내 전 남편의 찌질한 경제관념에 맞춰 사느라 억눌렸던 것들을 하나씩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비행 스케줄이 맞는 동료 승무원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회식을 가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와인과 먹음직스러운 요리들이 가득했죠. 은희 선배, 요즘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난다. 뭐 좋은 영양제라도 따로 챙겨 먹어? 후배의 애교 섞인 질문에 저는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여유롭게 웃어 보였습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끊었지. 인생의 짐 덩어리 하나를 깔끔하게 치웠더니 혈색이 절로 도네. 동료들은 제 말을 찰떡같이 알아듣고는 다 같이 박수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기분 좋게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니 어느덧 자리가 파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대리운전 앱을 켜서 기사님을 호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콜이 잡혔고 저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운전석 뒷자리에 상석처럼 편안하게 앉아 기다렸죠. 잠시 후 누군가 제 차의 창문을 조심스럽게 똑똑 두드렸습니다. 대리 부르셨습니까? 푹 눌러 쓴 야구 모자에 낡은 마스크까지 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지익 내리고 대답했죠. 네, 맞아요. 타세요. 남자가 운전석 문을 열고 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운전석 실내등이 켜지며 남자의 얼굴이 환하게 드러났고 동시에 저와 남자의 시선이 허공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행색이 초췌한 그 대리기사는 다름 아닌 제 전남편이었습니다. 전남편 역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쏘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은희야, 네가 왜 여기에?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전남편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할부금 갚으려고 밤낮으로 대리운전을 뛴다더니 그게 거짓말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꼬리를 쓱 올려 비웃어주며 차갑게 쏘아붙였죠. 은희야? 기사님, 손님한테 다짜고짜 반말하시면 곤란하죠. 여보, 이 차는 뭐야? 당신이 언제 이런 외제차를 샀어? 주제 파악을 못하고 묻는 말에 저는 팔짱을 딱 끼고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무슨 차를 사든 기사님이 알 바 아니고요. 빨리 출발이나 하시죠. 콜 잡아놓고 안 가시면 본사에 컴플레인 걸어서 페널티 먹일 겁니다. 제 단호한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빚에 쪼들리는 처지에 콜을 취소할 용기도 없는 듯 했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운전석에 쭈그려 앉듯 탔고 차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전 남편의 눈빛에는 부러움과 후회 그리고 짙은 자괴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우아하게 클래식 음악을 틀었습니다. 기사님, 앞에 방지턱 있으니까 속도 좀 줄이시고요. 새 차라서 승차감에 예민하니까 브레이크 부드럽게 밟으세요. 제가 깐깐한 사모님처럼 지시할 때마다 전 남편의 어깨는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응, 알았어. 조심할게. 대답은 네라고 하셔야죠. 서비스 정신이 영 부족하시네. 전 남편은 입술을 꽉 깨물며 굴욕감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네. 손님. 덜덜 떨리는 그 한마디가 제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통쾌한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얼마 후 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차가 미끄러지듯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마친 전 남편이 차 키를 건네주며 머뭇거리더군요. 은희야, 나 진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 수연이 그 기집애는 빚 갚기는커녕 매일 술만 퍼마시고 폐악질이고 어머니는 화병으로 누우셨어. 나 진짜 딱 죽고 싶다. 구질구질한 감성파리에 저는 매몰차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뽑아 전 남편의 가슴팍에 툭 던졌죠. 대리비 여기 있습니다. 잔돈은 됐으니까 그 지옥에서 평생 잘 굴러보세요. 아, 그리고 핏줄은 죽을 때까지 안 끊어진다면서요? 그 잘난 핏줄들끼리 손 꼭 잡고 평생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세요. 저는 차 문을 쾅 닫고 나와 화려한 조명이 빛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털썩 무릎을 꿇는 소리와 함께 전 남편의 처절한 흐느낌이 텅 빈 주차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미 완벽하게 도려낸 썩은 부위에 굳이 동정이라는 약을 발라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전 남편을 대리기사로 부려먹은 그날 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달게 잤습니다. 찌질하게 울고불고 매달리는 그 인간의 꼴을 보니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갔거든요. 며칠 뒤 휴일을 맞아 저는 집 안정리를 싹 새로 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들고 다녔던 오래된 가방들과 안 입는 옷들을 싹 다 버리기로 마음먹었죠. 그 중에는 상태가 꽤 괜찮은 명품 가방도 몇 개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들을 챙겨 들고 강남에 있는 꽤 규모가 큰 중고 명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과거의 잔재를 깔끔하게 돈으로 바꿔서 부모님께 맛있는 저녁이나 사드릴 생각이었죠. 매장 안은 고급스러운 조명 아래 명품들이 즐비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감정석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죠. 갑자기 제 등 뒤쪽 매입 창구에서 누군가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감정가가 왜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내가 이거 살 때 얼마나 비싸게 준 건데. 기스도 별로 없구만. 다시 똑바로 봐줘요. 매장 직원이 난감한 표정으로 차분하게 대답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손님, 이 모델은 이미 유행이 한참 지나서 수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손잡이 부분의 이염도 심하고 결정적으로 보증서가 없으시잖아요. 저희가 쳐드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뭐요? 30만 원? 장난해요, 지금. 나 지금 당장 카드값 막아야 하는데 30만 원으로 장난하냐고요. 그런데 그 찢어지는 듯한 앙칼진 목소리가 너무나도 귀에 익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 그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매입 창고 테이블 위에 자기 가방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여자. 헝클어진 머리에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전 신우이였습니다. 그토록 콧대 높고 남의 물건을 부러워하며 깎아내리던 백수연, 바로 그 여자였죠.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우스꽝스러운 뒷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비싼 화장품 푹푹 파서 쓸 때부터 알아봤지만 허영심으로 꽉 찬 인생의 끝이 겨우 중고 매장 진상 손님이야? 제 서늘한 목소리에 신우이가 흠칫 놀라며 뒤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저를 발견한 신우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새언니? 언니가 여긴 어떻게? 저는 여유롭게 한 걸음 다가가며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호칭 똑바로 안 해? 누가 내 새언니야? 그리고 내가 내 물건 팔러 오는데 무슨 문제 있어? 신우이는 테이블 위에 너저분하게 널린 자기의 낡은 가방들을 황급히 팔로 가리려 들었습니다. 얼굴은 이미 수치심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너 학원 강사 일은 어쩌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 오빠가 빚내서 뽑아준 그 번쩍번쩍한 차 타고 다니면서 사모님 행세해야지. 제 뼈 있는 조롱에 신우이의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울 처지가 아니었는지
이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들며 애원하더군요. 언니, 언니,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학원에는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동 부리는 바람에 당장 해고당했어요. 시댁에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이혼당하고 쫓겨났단 말이에요. 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내가 널 왜 도와줘? 내 핏줄인 내 오빠한테 가서 징징대. 오빠는 며칠 전에 대리운전하다가 남의 비싼 차를 긁어서 합의금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식구 진짜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언니는 돈 많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끝까지 생각 안 하고 남의 돈 내놓으라는 저 당당하고 구질구질한 태도라니요. 저는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주 쌍으로 가지가지하네. 근데 어쩌나 너희 식구들이 길바닥에 나앉든 한강에 뛰어들든 나랑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도 상관없는 일인데. 언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해요. 저는 신우이를 향해 몸을 굽혀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건 너희들이지. 남의 귀한 딸 피 빨아먹으려고 작정했던 기생충 주제에. 이 잡동사니들 팔아서 30만 원이라도 꼭 챙겨가라. 오늘 밤 찜질방에서 잘 돈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몸을 일으켜 세우고는 신우이를 완벽하게 무시한 채 감정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직원이 제 가방들을 보며 아주 정중하게 감정가를 부르는 소리가 매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뒤로 억울함과 수치심에 오열하는 신우이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제 등 뒤를 채웠죠.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어떤 음악 소리보다 경쾌하고 통쾌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직원이 건네준 빳빳한 현금 다발을 지갑에 챙겨 넣으며 저는 여유롭게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중고 명품 매장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뺨에 닿는 바람이 그 어느 때보다 상쾌했습니다. 과거에 찌꺼기 같았던 물건들을 싹 다 처분하고 두둑한 현금을 쥐고 나니 제 마음까지 깨끗하게 세탁된 기분이었죠. 저는 그 길로 곧장 백화점 식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최상급 한우 세트와 평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과일들을 잔뜩 사들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양손 무겁게 짐을 내려놓자 주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뛰어나오셨어요. 어머, 은희야. 웬 고기를 이렇게 잔뜩 사왔어. 그냥 빈손으로 와서 밥이나 먹고 가지. 저는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꽉 잡아들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랑 유나를 위해 평생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깟 소고기가 대수야. 내가 쓰레기들 다 버리고 받은 돈으로 쏘는 거니까 오늘 배 터지게 먹자. 제 말에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헛기침을 하시며 슬쩍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우리 딸이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무사히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시 예쁘게 웃어주는데 애비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네가 당당하고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한 거야. 방에서 쪼르르 달려나온 동생 유나도 제 팔짱을 꽉 끼며 거들었죠. 맞아, 언니. 이제 그 인간들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언니 인생만 생각하면서 화려하게 살아. 내가 앞으로 언니 꽃길 걷는데 팍팍 밀어줄 테니까. 고마워, 유나야. 그리고 엄마, 아빠. 그동안 못난 딸 걱정하게 해서 진짜 미안했어요. 앞으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똑 부러지게 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으며 깔깔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한우의 육즙보다 저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을
더 든든하게 채워주었죠. 문득 전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악을 쓰던 그날 밤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동생은 내 핏줄이잖아. 오빠인 나라도 챙겨야지. 결혼했으면 당신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당신 돈이지. 전 남편에게 가족이란, 그리고 그놈의 핏줄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삐뚤어진 열등감을 포장하기 위한 핑계였고 아내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위한 이기적인 무기였을 뿐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결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착취할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며 힘들 때 조건 없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 그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저는 저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친정 식구들을 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가짜 핏줄의 굴레를 끊어내고 나서야 제 곁에 있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이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가족들과의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베란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제 머릿속을 아주 맑게 비워주었죠.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참아낼 필요도 부당한 대우에 숨죽여 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문을 넘어와 제 얼굴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늘은 일본으로 비행 스케줄이 있는 날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반듯하게 다려진 승무원 유니폼을 차려입고 붉은색 립스틱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시댁의 가스라이팅에 주눅 들어있던 바보 같은 김은희는 영원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서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33의 멋진 여자가 서 있을 뿐이죠. 저는 선글라스를 멋지게 끼고 캐리어를 끌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자, 오늘도 힘차게 날아볼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걷는 제 구두 굽소리가 오늘따라 더욱 경쾌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끔찍한 폭풍우를 만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을 겪기도 하죠. 하지만 썩은 가지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나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더 아름답고 튼튼한 새순이 돋아나기 마련입니다. 전 남편과 신우이라는 지독한 액땜을 치른 덕분에 제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 단단하게 빛날 것입니다. 제 앞에 펼쳐진 인생의 활주로는 끝없이 넓고 날씨는 눈이 시리도록 맑습니다. 이제 저는 그 어떤 난기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저만의 찬란한 내일을 향해 가장 높고 눈부시게 날아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기막힌 이혼 사연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자신의 이기심과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전 남편과 신우이는 그토록 맹신하던 핏줄끼리 평생 빚더미 속에서 뒹굴며 살아가겠죠. 저는 이제 과거의 끔찍했던 상처를 훌훌 털어버리고 저만의 눈부신 비행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며 여러분의 속도 조금이나마 뻥 뚫리는 통쾌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저의 당당한 새 출발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멋진 분들을 응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